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올해 이제 27회 시험은 끝났고요. 이제 28회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여러분은 2차 과목인 부동산 공법인데 제 소개를 일단 간단하게 하면 저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이름은 고상철입니다. 자, 일단은 저는 2차 과목이고요. 2차 과목이고 2차 과목 중에 3과목 중에 한 과목으로 40문항이 출제되는데요. 40문제 출제되는데 현재 2차 시험을 동시간에 갔었는데 1번부터 120번까지 할 때 81번부터 120번까지가 공법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8회 시험에서는 지금 현재 바꿀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법하고 공시세법을 한번 보고 잠깐 쉬었다가 공법을 다시 보는 걸로 해서 이제 3번에 걸쳐서 나눠진다고 했는데 확정된 거는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 공고 예전 공고할 때 그때 확정이 될 거니까 일단은 저는 2차 과목의 부동산 공법. 자, 실무 과목이죠, 실무. 실무 과목입니다. 요 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고상철이라고 그러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과 1년 동안 같이 시험 보는 그 당일날 일주일 전까지 아마 일주일에서 2주일 전까지는 아마 계속적으로 강의가 올라갈 겁니다. 그때까지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될 사람이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실무 나갔을 때도 부동산 관련된 일이 생길 때 어떤 건축 허가, 토지 인허가, 토지 투자, 경매 투자 또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 이런 것들 자문하거나 브리핑할 때 제가 그쪽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저한테 자문을 얻으시는 분들도 좀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중개사 시험을 위해서만 저는 강의를 할 거고 그 자격증을 딴 이후에는 어떤 다른 실무 과정을 따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기초서가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시험에 준비를 하면 있어서 기초 과정이 있고 기본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 그다음에 요약 과정,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모의고사, 마지막에 최종 정리. 이렇게 해서 정규 커리큘럼이 있는데 커리큘럼 중에서 올해가 이제 우리가 이제 2017년 대비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아주 이쁘게 나왔죠. 여기 28회 시험 대비 여러분은 2차 과목 중에서 맨 마지막 과목인 부동산 공법을 할 차례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 자, 페이지가 하단에 있는데 304페이지인데요. 304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공법 서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부동산 서론인데 제가 일단 이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 여러분하고 이제 앞으로 왜 부동산 공법을 왜 공부하냐, 이 공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알고 이 교과 과정을 따라오시면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적인 진도 전에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OT 과정을 촬영을 제가 1시간을 했습니다. 1시간을. 이거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있는데, 이 OT 강의 한 거를 꼭 기초 과정 하기 전에 앞으로 부동산 공법 27회 대비, 27회에서 28회 넘어왔는데, 27회 때는 이러이러했고, 28회 때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겠습니다. 라고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1시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일단 먼저 이거부터 수강하시고, 이제 우리는 기초 과정, 기초 과정 중에서 지금 현재 일반적인 부동산 공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가야 될 거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교과서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 2차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2차. 2차라는 건 실무인데 실전 업무를 줄임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알아야 될 과목인데 우리 1차 과목 보시면 우리 1차 과목엔 우리 민법하고요. 2과목 있죠? 민법 및 민사특별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동산학 개론. 그래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줄여서 그냥 민법이라 하겠습니다. 부동산학 개론인데 부동산 관련된 학문 있죠. 개괄적 이론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인데 이론 과목이에요. 이 이론을 일단 이론 과목에서 내가 이 정도 점수는 나와야 합격을 하겠다.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2과목이 통과가 됐을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자, 그럼 공인중개사가 여러분은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우리 EBS 명품 EBS 공인중개사 과정을 신청하셨을 거예요. 뭐 단과로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전체 과정 하신 분이 있을 건데 이 과정상에서 이걸 내가 따면 뭐 할 건데
이거부터 이제 알고 해야죠. 그죠? 그럼 우리가 공적으로 인정받은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중개하는 사람. 중개는 아무나 못해.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을 A라고 할게요. 그럼 A라는 사람은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중개를 할 수 있어. 그럼 대상물이 있겠죠? 그걸 우린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는데 그 중개 대상물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럼 부동산하고 동산의 차이점부터 아셔야죠. 동산. 자, 그럼 동산은 초등학교 학생 1학년에게 물었습니다. 동산이 뭐니? 했더니 움직이는 재산이에요. 이래요. 그랬더니 그럼 부동산은 뭐야? 안일불자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요. 이럽니다. 초등학교 요즘 애들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한문을 배우니까. 동산은 움직일 동, 재산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동산. 그래서 불동산이지만 디귿 뒤에 지읒 앞에서는 리을이 탈락 현상이 있어서 불동산이라고 안 하고 부동산이라고 한다고 아마 고등학교 때 리을 탈락 현상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동산하고 부동산의 차이점은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냐로 하면 초딩 수준이에요. 우리는 초딩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법을 공부하는 대딩 수준이고 대딩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험이기 때문에 약간은 우리 구분하는 방식을 달리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할게요. 동산이라는 거 대표적인 움직이는 거죠. 자, 이 안경이 누구 겁니까? 이 안경. 안경 누구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주변에 만약에 사람이 없다. 대답하세요. 주변에 사람이 있다. 그럼 이제 미친놈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용히 입모양만 딱 하시고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대답하시면서 커뮤니케이션. 제가 여기 EBS 여기 방송국에 있지만 여러분은 따로 여기 어딘가 뭐 대구에도 계실 거고 부산에도 계실 거고 하지만 전국 방송으로 타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제가 교감할 수가 없어요. 이걸로 들어가서 내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가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여러분이 생동감을 느끼지 저는 이미 생동감이 없습니다. 저 카메라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물어보시면 속으로 대답을 한다든지 사람이 없으면 소리를 내서 대답을 하는 게 아마 진도 나갈 때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되고요. 기억도 오래 남아요. 왜? 내 입에서 뱉어내면서 귀로 한 번 더 듣기 때문에 암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구단 외울 때 속으로 안 외우죠. 뭐 이인은 사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인은 사, 2, 3은 6, 2, 4, 8 이렇게 외우죠. 단어도 우리 애플 그럴 때 APPL, 애플 이렇게 입을 발음을 했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는 애플 그랬지만 우리 아들내미 하는 거 보니까 애플 그러더라고요. 발음 수준이 달라요. 그렇게 뱉어내다 보니까 원어민처럼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 과정을 하면서 이 내용 다 법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게 재미가 없어져요. 근데 같이 하시면 재미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어떻게 썰렁하게 해도 그냥 웃으면 좋잖아 서로. 그죠? 공부는 즐거워야 되고 괴로우면 안 됩니다. 괴로운 순간부터는 하기 싫어지고요. 하기 싫어지면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즐거워. 내용은 싫은데 선생은 좋아. 그렇게라도 하면 보기라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돼. 참다 보면 나중에 3번 들을 때, 2번 들을 때랑 3번 들을 때랑 달라집니다. 듣다 보니까 이해가 나중에 그냥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적인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도 되게 많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장 가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자격증 따는데 절대 지장 없게끔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왜? 공법은 제가 별명이 공법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건 자칭이 아니에요. 이게 타칭으로 누군가 해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전혀 잘난 척 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선생은 공법의 신인가 봐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웃으면서. 그죠? 그럼 이제 자격증을 여러분이 따시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동산을 중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동산을 중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란 사람 소유권에 있던 거를 B란 사람으로부터 넘길 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이 사람한테 있는지 확인이 돼야 계약서를 쓰고 나서 계약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중개 보수를 받는 건데 이 동산은 중개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안경이 누구 거냐 다시 물어볼게요. 자, 물어봅니다. 안경 누구 거예요? 네 거 이렇게 하고 싶죠?
어떤 분은 이제 또 예의 바르게 교수님 거, 어떤 분은 쌤 거 이렇게 하겠지만, 자, 이걸 어떻게 제 건지 여러분이 아셨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선생님이, 즉, 너가 이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거 아니야? 라고 추정을 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 좀 어려운 말로 점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유. 점유가 뭐예요?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제가 이해되셨죠? 그럼 만약에 이 볼펜 누구 겁니까? 네 거예요. 맞아요. 제 거예요. 왜? 이거 동산이잖아요.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겠죠. 설마 이거 훔쳐갖고 와가지고 내가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랑까지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양복 누구 거예요? 동산이잖아요. 제 거죠. 점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부동산은 문제. 얘는 점유로 소유권을 확보하면 되지만 얘는 점유가 됐을 때 분쟁이 생깁니다. 분쟁이. 점유로 했을 때는 분쟁이 생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보세요. 내가 부동산이 제가 2002년도에 저희 아버님께서 증여를 해주신 임야가 하나 있었어요. 12,000평인데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구례군에 있어요. 수평리 150번지 일대 주변인데 그 땅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소유권이 그럼 아버님이 있던 거를 저한테 주셨겠죠? 당연히 증여세 내고 등기 비용 다 내고 제가 소유권을 가져왔어요. 근데 왜 주셨나? 봤더니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더라고요. 자, 오늘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거지만 기존에 공부했던 분들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개발이 될 땅이 아니에요. 보존할 땅이기 때문에 갖고 있어봤자 활용도가 없어서 결론은 세금 내기 싫으셔서 줘줬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거지만 제가 지금 여기 EBS 촬영장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점유를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어딘가 그 제 땅에서 누군가 점유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거기서 먹고 자고 건물을 무엇졌거나 그럼 그 사람이 점유를 하게 되면 그 사람께 내버린다고 됐을 때 제가 나중에 제 땅을 갔을 때 당신 뭐야?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응? 나 점유자, 이 소유권자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인데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내 거라고 할 수도 없다 보니까 이거 점유로 하면 소유권을 공시하는 방법이 어렵다. 공시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공시하는 공시 방법이 다른 거예요. 얘는 일반적으로 점유하면 추정하는 거지만 얘는 점유로 하면 이제 내 땅이니 네 땅이니 싸우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 분쟁을 없애려면 점유하지 마시고 이거 국가가 만들어 놓은 공적 장부에 공적 장부 이거 줄여서 공부라고 그래요. 남자친구 줄여서 뭐라고 하죠? 남친. 남자친구, 남친. 공적 장부 줄이면 공장 그러면은 다른 단어가 있잖아.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거야. 공장 좀 이상하니까. 공부라고 그래. 그럼 공부에다가 이 땅에 대한 소유자는 누굽니다. 갑입니다라고 이제 써주는 형태로 여기 기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등기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등기부에 기재하는데 이 등기부란 말을 요즘은 안 쓰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란 말을 씁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기재를 하게 되면 갑이라고 써 있으면 누가 와도 그 땅에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등기부 등본이란 걸 저는 이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해야 되지만 그동안 이제 너무 등기부란 말을 많이 써왔으니까 빨리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등기부라고 할게요. 근데 용어는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등기부에 이 사람이 싸우고 있으면 등기부 뜯어보고 이 사람일 거라고 간주하는 거죠. 그죠? 사기를 쳐서 했든 뭐 했든 일단 추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거라고. 그죠?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그럼 이런 거는 부동산은 법적 정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민법에 가면 토지하고 그 위에 있는 정착물은 정착이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재산들이지 않냐. 그래서 법에서 민법 99조예요. 민법 99조에 1항에 이렇게 썼어요.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됐어요. 정착물 그러면 정착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죠? 나무도 있고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창고도 있고 공장도 있고 저 좀 알려주세요. 계속할 수도 있어요. 그만할게. 그럼 나무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그럼 가로등 중개하십니까? 나무 중개하십니까? 여기서 모든 정착물이 아니라 그중에 뭐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물. 그럼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자가 있으니까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겠네요. 그래서 등기부가 우리나라는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토지하고 정착물이 있는데 이거를 부동산이라 하면 우리는 토지를 중개하고 건축물을 중개하는 사람이니까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딸 때 최소한 이 부동산에 관련된 계약, A와 B와의 계약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사법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민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계약 관련된 거, 등기, 뭐 물권, 채권 관련된 거. 그리고 개론은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적인 이론을 정립을 해놨는데 여러 가지 이론을 우리는 공부를 하고 그 이론을 어느 정도 배양이 된 사람이 이 업을 할 때 그나마 제대로 할 거다. 그래서 요 과목도 40문제. 요 과목도 40문제. 이제 40문제인데 꽈락이라고 있어. 꽈락. 40점 미만 없이 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되면 됩니다. 평균 60점. 평균 6점 맞으면 1차를 통과한 걸로 해주겠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이 나오고 요게 40이 나와도 40점 미만은 안 됐죠. 그리고 평균 했더니 딱 60이네. 그럼 자격증 요거는 합격한 걸로 보겠다. 6점 이상이 되면 70점이 나오든 100점이 나오든 무조건 6점 이상만 나오면 된다. 그리고 문제가 만약에 60 나오도 상관이 없지만 얘가 90인데 얘가 30이야. 평균 60은 됐지만 얘는 뭐에 걸린 거예요? 꽈락. 과목에서 낙방한 거예요. 그래서 꽈락 점수에 걸려서 자격증을 취득 못합니다. 1차 불합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최소한 아는 사람이 실전 업무에 들어갔을 때, 야, 2차 과목까지 합격하면 자격증을 줄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공시에 관한 법과 세무에 관한 법. 이렇게 해서 현재는 2차 과목은 이렇게 세 과목이 된 거죠. 원래는. 세 과목인데 공시에 관한 거랑 세법에 세무에 관한 게 워낙 내용이 달라서 선생님이 두 분으로 계신 겁니다. 그래서 공시에 관한 거는 24문제인가 나오고요. 16문제 나와서 40문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도 살짝 없어야 되고 이 과목 다 40점 미만 없이 얘도 똑같이 평균 몇 점? 60점 되면 요것도 합격을 한 사람이 이것까지 합격하셨네. 자격증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수로 만약에 2차가 조금 안 됐어요. 그럼 1차는 되는데 2차가 안 됐다. 그럼 다음에 1년만 유예를 시켜주겠다. 나중에 2차만 내년에 보시면 합격하시면 드리겠다. 근데 거꾸로 1차는 안 됐는데 2차가 됐다. 요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2차 합격에도 의미가 없어요. 다시 1차 보셔야 되는 거야. 2차 유예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1차 과목이 어쩔 수 없이 꼭 붙어야 되는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요거 세 가지는 실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자격증을 따고 나갔는데 이 L한문이 자격증을 땄어. 근데 갑하고 을이 있는데 이분은 뭐를 중개하는 거냐면 부동산을 중개한다고 그랬죠. 부동산이란 거 움직이지 않는 재산 보통 토지하고 뭐야? 건축물인데 여기서 특이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안경 말고 안경 동산이지만 자동차 있죠.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자, 일단 동산이에요. 동산 아니에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죠.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재산적 가치가 크다 보니까 동산 아까 뭐 한다 했죠? 점유. 자동차, 제 차 지금 파킹하고 제가 여기 올라와서 촬영하고 있는데 점유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유리창을 깨고 거기 앉아있으면 점유자가 되죠. 그럼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자야? 그럼 또 이제 비싼 차 같은 경우는 1억, 2억짜리는 이건 점유하면 그냥 매일매일 점유만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얘는 그러면 재산적 가치가 큰 것들이니까 얘도 공적장부에다가 뭐 합시다? 기재합시다. 공적장부에다. 그래서 얘는 등록이라는 거 하게 돼 있어요. 등록. 그럼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증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증, 선박은 선박 등기, 항공기 등기 합니다. 그래서 얘는 동산이긴 한데, 부동산하고 비슷하게 뭐예요? 공적장부 활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하겠다 해서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동산, 부동산, 준부동산 전부 다 소유권 명시 방법으로 구분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동산은 점유, 부동산은 등기, 준부동산은 등기죠. 등록 같은 거.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하나 볼까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나 지금 현재 다가구 주택 하나 짓고 싶어요. 창고를 짓고 싶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가구를 한번 해볼게요. 다가구 주택을 짓고 싶으니까 땅 좀 한번 사고 싶다. 그럼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땅 파세요. 땅 파세요. 이거 들고 다니면서 땅 파십시오. 이렇게 쓰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찾아가냐면 이분 찾아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신 분. 그럼 이분한테 의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사겠다라고 매수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매수인이 되는 건데 마침 땅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팔겠답니다. 팔려고 내놨는데 이거 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도 땅 사세요. 그러면 누가 네 살게요 이러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도 누구 가야 돼? A한테 가서 매도 의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10억에 만약에 이 토지를 내놨는데 마침 이 사람이 10억에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 거야. 10억에. 그럼 이 중개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토지가 다가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알고 중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이 중개사분은 10억에 사겠다고 그랬고 10억에 팔겠다. 딱 맞네. 중간에 이제 만나서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 썼는데 이 갑이 궁금한 게 있었나 봐요. 물어보는 거야. 저 사람이 근데 저렇게 허름하게 생겼는데 저 사람이 과연 소유자 맞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데 믿어야죠. 이럴 순 없죠. 예, 이분이 소유권이 자 부동산은 뭘 뜯어봐야 되죠? 그럼 등기부등본 뜯어봤더니 김을동이라고 써있대요. 그러면 김을동이라고 했으면 이분한테 뭘 받아야 돼요? 주민등록증 보고 김을동인지 아닌지 확인해야죠. 그래서 그러면 김을동이라고 했는데 이름도 똑같고 생년월일 똑같이 위조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소유자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럼 뭘 뜯어봐야 돼요? 등기부 등본 뜯어봐야 되는데 등기부 볼 줄 알아야지. 예. 그래서 우리는 공시에 관한 거, 공시법에 가면 뭐가 있냐면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등기법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그래야 등기사항에서 이 사람 확인하겠죠. 이 사람이 그럼 갑이 취득하면서 땅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제 땅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측량은 못하지만 지적도상 이렇게 생긴 요 부분까지가 아마 땅으로 봅니다. 정확한 측량은 해보셔야 돼요. 이러면 되죠. 그럼 이제 지적에 관한 것도 알아야 되니까 지적에 관한 법이 공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적에 관한 법을 측량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으로 바꿨다가 요즘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공간정보법을 아마 공시법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우리 국합성 교수님 아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또 물어보는 거야. 제가 10억 주고 이 땅을 살 건데 이 땅을 사는데 제가 10억 주고 사면 10억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지금 현재 등기부상에 누구로 돼 있었냐면 토지 소유자 을로 돼 있었죠. 을을 뭘로 변경해야 돼요? 갑. 이거를 중개업 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등기 업무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등기 업무는 법무사가 하십니다. 법무사가 하시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그럼 내가 취득할 때 등기 비용 내야 되죠? 등기 비용을 낼 때 우리나라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있어요. 부동산을 살 때 취득할 때 내는 돈 뭐야? 취득세. 취득세 납부하셔야 돼. 궁금한 거야, 이 사람. 옛날에 취득세 내본 적 있어서 제가 10억짜리인데 취득세 얼마 나올까요? 그러면 취득세?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법무사한테 물어봐. 세무사한테 물어봐. 이러면 돼요? 안 되죠. 대략 어느 정도 나옵니다. 라고 세무에 관한 거 알아야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양도하면 내가 옛날에 이거 6억 주고 샀는데 세금 얼마나 나올까 했더니 세무사한테 물어봐. 이러면 안 되죠. 그 사람 다시 오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간단하게 뽑아 보니까 얼마 나옵니다. 세무에 관한 지식도 있어야 되니까 무슨 법 배우는 거예요? 세법 배우는 거예요. 취득한 사람 취득세니까 취득하는 건 시군구에다 내니까 지자체에다 냈죠. 지방세겠네. 양도세는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국가가 걷어들여요. 그럼 국세가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이분이 중개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중개사가 중개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중개 보수를 받기 위해서 사기를 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공인중개사를 규제하는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이러한 행위 하면 안 된다. 당신은 이렇게만 하세요. 위반하시면 벌칙이 어떻게 됩니다. 이런 규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배우시는 거야. 실무까지.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봐요. 자, 근데 내가 지금 사긴 샀는데 다가구가 될지 안 될지 알아야지 좀 살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될지 안 될지는 땅 사고 난 다음에 설계 넣어봐야지 되죠. 이러면 안 돼요. 설계 넣는데 안 나오면 괜히 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분이 미리 이 땅에 다가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잡아요. 내가 개인이
개인이 대한민국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국가가 나를 규제하는 법, 이걸 뭐뭐 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 주변에 있는 공공의 대다수가 피해를 보니까 당신이 이런 행동은 하지 마 라고 국가가 만든 법이 있어요. 법. 근데 이거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요. 전체 공익인 국가 공익 목적이야. 공익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 법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법 중에 얘는 공공에 의한 법이니까 뭐라고 그래?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특정한 개인이 국가로부터 규제를 받으면 다 공법인데 우리는 뭐 형법, 사람 때리지 마. 때리면 이렇게 벌 때릴 거야. 공법 맞아요. 맞는데 우리는 부동산 중개를 하는데 형법을 배울 필요가 없죠. 그러면 부동산에 관련된 우리나라 공법이 수천 개가 있는데 그중에 부동산 관련된 것만 빼보니까 한 1000여 개 정도 되더래요. 1000여 개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취합을 해보니까 한 130개 정도가 부동산 공법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실질적 부동산 공법 중에 시험 범위에 필요한 것들을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추려내다 보니까 부동산 규제하는 것, 즉 토지하고 건물을 규제하는 것, 건축물 규제하는 법률 2개 법, 토지 규제하는 법 4개 법. 그래서 2개, 4개 더하면 몇 개네? 6개. 그래서 6개 법률을 통칭해서 우리는 부동산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과 공법의 합성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잘 보세요. 자, 이 땅에 이 건물이 되는지 알고 싶다. 그럼 건축 관련된 법을 배워야죠. 건축 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개발행위도 배워야 되고 해당 토지에 가능한지 안 한지 알아야 되니까 토지 관련된 용도지역에 관한 국토계획법이라는 것도 배워야 돼. 그래서 그 과목상 부동산 공법에서는 내가 하는 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는 거야. 이거를 공법인데 앞에다가 부동산만 관련된 공법에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부동산 공법은 몇 개 법이요? 6개. 토지 관련된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신도시 하는 도시개발법, 구도시 정비하는 정비사업법, 농지에 관한 농지법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 건축법, 주택법에서 총 6개 법률을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를 알아야 이분이 중개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2차 과목에서 꽈락 없이 60점 이상이 나오면 자격증을 들여서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 이 뜻인 거죠. 자, 이제 이쪽은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중개사법하고 공법은 둘 다 40문항인데 이거는 문항수가 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소홀히 하긴 할 거예요. 왜? 40문제짜리 더 많이 맞춰야 되니까. 근데 양으로 따지면 얘가 한 120개 정도 조문 됩니다. 119개인데 120개 조문 되는데 여기 한 3,000여 개 정도 돼요. 3,000여 개. 결론 나왔습니다. 이거 100개로 따지면 얘 책 한 번 볼 때 얘 30번 볼 수 있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한 번 봤어. 그럼 얘는 그 사이에 30번을 봐. 그럼 여러분이 책을 볼 때 30번 본 책은 너덜너덜 하겠죠. 한 번 본 책은 깨끗할 거야. 근데 얘 30번 볼 시간에 한 번 못 끼니까 어느 정도 양이 많은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 배양 능력도 얘는 많이 올라와 있겠지만 얘는 거의 한 번 보고 2번 보다가 하면 시험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외울 수 있는 것들도 외우지 못한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과목에서 낙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었고 27회 시험도 약간 틀리게 하려고 공법에서 했지만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 잡은 사람들은 합격하는 데는 지장은 없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공법이 어렵다는 얘기는 양이 많다는 뜻이지 내용이 물론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게 양이 많으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됐으니까 그러면 전략적으로 이거를 80점 이상을 맡아주면 평균 60점 나올 거니까 그럼 나는 이 과목은 몇 점만 나와주면 되는 거네. 40점 꽈락 이상만 나와주면 20점을 여기 보태면 60으로 일단 자격증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42.5가 나왔는데 얘가 만약에 70점이 나왔다. 그럼 얘는 17.5가 필요한데 얘는 10점밖에 못 주죠. 그럼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과목 점수를 올려놓으셔야 돼요? 공인중개사법. 그러니까 중개사법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가르쳐주면 중개사법은 받아 먹으시면 돼요. 자주 봐서. 근데 공법은 많이 못 보기 때문에 제가 좀 잘 나오는 걸로 압축을 해 갈 거예요. 3,000개에서 1,000개로, 1,000개에서 500개로, 시험장 가기 전에 200개로 줄여가지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요거 위주로 정리한 다음에 우리는 평균 42.5니까 50에서 60 사이를 목적으로
물론 공부 중 한 사람들은 전 80을 목표로 하는데 여러분은 올해 처음을 시작했고 처음 한 사람이 다른 과목 하면서 얘를 80점 맞는다. 공부만 해야 돼요. 그럼 사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50에서 60 정도 받고 얘가 70점 이상만 나오면 얘는 50점이면 몇 점 주면 돼요? 10점만 주면 돼요. 그럼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양이 많은 거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다. 자, 요 정도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부동산 공법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부동산 공법이 뭐냐? 총설이라고 있는데 거기 304페이지 보시는 거야. 페이지 304페이지. 그럼 304페이지 보시면 의의라고 되는데 자, 이거는 공익 목적이니까 국가가 공익을 위해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있는 그 내용은요. 시험에 바로 직접적 연관은 없어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국가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 및 보존에 관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 재산권 행사 규제와 조정을 가하고 있는 바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을 통칭하여 부동산공법이란다. 되게 어려운 말 썼지만 국가 공익을 위해서 개인을 규제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규제하면 안 되니까 부동산 공법을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목표를 갖고 와야 돼요. 목표, 계획이라고 그러죠. 이거 마스터 플랜이라고 합니다. MP. 그럼 계획을 짜서 여기 지역은 이렇게 규제하고 계획을 짜서 여기는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이라 행정계획이라고 해요. 행정계획 짤 때는 그러면 방향 잡고 구체적 짜야지 구체적 짜놓고 방향 잡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향 잡는 계획 있죠. 방향 제시하는 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서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우린 비구속 계획이라고 그러고요. 비구속적 계획. 그리고 집행한다라는 건 이대로 진행한다는 얘기죠. 이건 구속력이 들어가서 우린 구속적 계획이라고 해요. 그럼 비구속적 계획하고 구속적 계획의 차이점이 뭐냐? 국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 집행하다 보니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런 거야. 근데 국민에게 구속력이 안 들어가요. 방향만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린 뭐라? 비구속적 계획. 이런 걸 우린 뭐야? 구속적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행정계획. 우리 행정기관 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목표로 딱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서로 관련성 있는 수단을 조정하고 종합적으로 이제 통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걸 우리는 행정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이번에 분류해. 구속적 행정계획하고 비구속적 행정계획 두 개 나눴죠. 그 구속적 행정계획 그러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들어가는 거. 야, 국민에게 뭐 하지 마라고 구속력이 들어가는 거. 단 비구속은 국가 내부만 구속하는 거라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부 구속력을 갖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구체적 계획 들어가면 기본적인 방향 잡는다, 구체적인 방향 잡는다. 기본이죠. 그래서 기본자 들어가는 건 다 비구속적 계획으로 빼면 돼요. 방향 제시하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짠다, 세부적으로 짠다. 종합적으로 짜는 게 방향 잡는 거죠. 그래서 종합 들어가면 다 비구속적 계획이에요. 그리고 넓게 짜는 계획이 있어. 광역. 아주 상세하게 일부 짜는 거야. 이거는 어느 게 큰 거죠? 광역. 지역적 범위가 넓다해서 광역적인 방향 잡는다. 그래서 앞으로 비구속적 계획은 광역, 종합, 기본. 요 세 글자가 보이면 무조건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불러요. 아시죠? 이거 하나 팁으로 알고 계시면 28개에서 30개 정도 나온다, 계획이. 30개 다 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광역, 종합, 기본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나랑 관련이 없는 계획이다. 구속력이 없어서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이 계획 갖고 국민이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국민에게 구속력이 들어간 계획은 처분을 받았겠죠. 나 이 처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면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얘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 써요. 그럼 이제 행정계획이라는 게 그 내용이고요. 확인학습이라고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그 파트하고 나서 뒤에 OX 문제 형태로 있으니까 가로 안에 뭐 쓸마 이런 거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 보시면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305페이지에. 띠리리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획으로서 일반 처분적인 성질을 가지는. 자, 구속력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처분이 있다고 우리 뭐라 부르죠 그러면? 구속력이 있으니까 구속적 계획이란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이 그래서
그 밑에 답 보시면 구속적 행정계획, 줄여서 구속적 계획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됐다. 여기 이제 서론이고 바로 뒤로 넘기시면 306페이지부터는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아까 여섯 개 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중에 토지 관련된 법률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인데 306페이지에 보시면 제2장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써 있죠. 자, 요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부터 진도를 들어가면서 설명할 건데 그 전에 국토계획법이 만들어진 배경을 좀 알면 그 다음에 좀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들어갈게요. 왜? 모든 공부에는 제가 18년 정도 됐거든요. 강의한 지요. 제 인생의 절반을 강의하면서 살았습니다. 절반을 거의.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어떤 요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요거 알면 얘가 되게 쉬운데 근데 이거 없어도 순서대로만 나가겠다. 그거 좋죠. 순서대로 나가면. 근데 이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중간에 제가 먼저 설명하고 요거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부동산 공법이 나오는지 알았죠. 왜 공부해야 되는지, 과목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합격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렸어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왜 이렇게 되는지 법률 제정 취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